안녕하세요. 지금 김기현 교수님한테 방금 전에 소개를 받았었던 비커니 컨설팅의 임현정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두 번째 정도 만나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ESG 구축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요. 요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는 이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설계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자체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책무성, 사회적인 책무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 기관의 존립이 분명히 사회적인 가치나 아니면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관이 설립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런 그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공공 영역에서 지속 가능 경영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 발전 또는 ESG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실용적으로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ESG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자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사례. 우리나라의 수많은 247개의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도시, 단위에서는 어떻게 이 지속 가능 발전과 또는 ESG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실질적으로 선에서 어떻게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향이 이러하고 사례는 이러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사실 지자체 관점에서 지속 가능 발전과 ESG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숙지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생각보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ESG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으면서 이게 이 말이 아니야, 저게 저 말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우선 굳이 이렇게 가름말을 타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지자체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UN SDG를 기반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어떤 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UN SDG가 굉장히 광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과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행정이나 집행을 이어나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 ESG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목표 안에 E와 S와 G의 각각의 분야별로 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지표할 수 있을지, 지표화할 수 있을지를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과 ESG는 좀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어떠한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법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ESG와 관련된 법령이라고 하면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땐 산업안전법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능과 관련된 법률들, 조달 사업에 관련된 SCM,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었던 주제이기도 하는데, SCM과 관련된 법률들, 뭐 국민연금,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 안에 광의적인 범위 내에서는 포함이 되지만 지속가능발전법이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 물론 아직은 계류 중이지만 사회적 가치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ESG와 연결이 된 운영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이것들은 정치의 색깔과는 다르게 큰 흐름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중은 있을 수 있어도 일단 이러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시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지자체와 연결돼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큰 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4차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그게 각각에 있는 지자체, 중앙 정부에서 내려와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해안부로 내려왔고 해안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의 지자체를 쫙 물어발처럼 이제 뻗어 나가면서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워라 또는 기본 관리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하는 지침들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시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모든 팩트광역시마다 다 있지만 제가 최근에 썼던 사례가 충북 사례니까 충북 사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충북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제는 모든 지자체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SDG를 기반으로 해서 충북이니까 앞에다가 C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CSDG라고 해서 17개의 목표를 바탕으로 55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97개의 세부 과제인 거죠. 97개의 세부 과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 CSDG라고 하는 부분들은 축계 민선 8기 정책하고도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이 SDG와의 연계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들이 수립이 돼야 되고 KPI까지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는 법으로 움직이고 그 법이 이제 집행을 해서 행정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윗단에서 어떠하게 지령이 내려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이 달려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충북이라고 하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저희끼리 현업에서는 정책 주기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뭐 장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좀 틀어지는 거는 맞지만 윗단에서 어쨌든 이 탑다운 방식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이 됐을 경우에는 이 윗단에 있는 민선 8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어떤 지령들이 매우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 어, 어느 정부에 있든 상관없이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주요 활동했었던, 요거는 이제 주요 활동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군 단위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증평군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 군 단위에서 나름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많습니다. 이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군수님이 굉장히 ESG에 진심이셔서 홈페이지서부터 그 ESG와 관련된 내용들로 굉장히 잘 구성을 하셨고, 이 탄소와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어디 뭐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이러면 증평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 독색 행정이라든지, 뭐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통해서 자연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도시 바람길, 뭐 친환경 조직 문화 확산, 스마트 농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의 성격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장표는 아마 몇 번은 그래도 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요것은 이제 각각의 뭐라 그러죠? 어, 죄송해요. 각각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즉 SDG라고 하는 큰 목표가 적당하게 잘 세워졌고 그리고 그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요 계획들, 주요 활동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때 사실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표들이거든요. 그 지표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ISO 260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ESRS EU에서 이제 나온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GCGS라고 해서, 한국 ESG 기준원이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관들에서 밀고 있는 나름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표들이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부 목표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쨌든 그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뭐 공시 주기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지표 업데이트라든지 뭐 환류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사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ISO 26000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과 관행, 그리고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ESRS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환경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ESG 기준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짬뽕, 윗단과 아랫단의 이렇게 혼합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기업들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한국의 ESG 기준원의 평가 기준을 따르고 있긴 합니다만 지자체 또한 이런 한국기준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나름의 그러니까 민간처럼 등급을 나누어서 너는 몇 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지는 않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핵심 지표와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이 지표는 연계성이 깊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는 확장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표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자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계량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예전에는 사실 알죠. 뭐 지자체 입장에서 조직 거버넌스 중요하죠. 인권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인권을 중요해서 뭐 뭔가 지원해주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해주고 이런 역할만 다소 소극적인 역할만 했었던 지자체라면 이제는 이런 ESG와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달라붙어지면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새해 수립이 되고 그 수립을 한 계획별로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지표들로 ESG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구체적인 산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아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현재이기는 하죠. 뭐,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뭐 어떻게 지표화해야 되는데, 뭐 뭘 줘야 되는 건데, 라고 우왕좌왕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가 확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은 국내 따로 해외 따로 이렇게 조금 케이스별로 좀 묶어봤거든요. 제일 첫 번째에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맨체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행정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천 사례를 끊임없이 지금 탐구하고 모색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로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스위덴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 왔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말로는 이제 1976년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보다 훨씬 몇십 년 전서부터 이 환경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구축을 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름 진지하게 해왔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큰 거 맞아 떨어져서 여기 같은 경우 2040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기후 친화적 도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있고 나름 생태 시스템도 나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꽤 선도적으로 자라고 있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영국의 맨체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계류 중인 사회적 기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 세계 최초로 법제화가 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라의 정책적인 기조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맨체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담은 어떤 보고서들을 계속 그러니까 그 전략도 물론 세우지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들 확인이 되고 있죠. 어쨌든 이 두 도시 모두 약간 환경, 특히나 탄소 중립 이런 쪽에 좀 꽂혀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은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시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인 책임 부분들을 강조하는 맨체스터나 아니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나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한 30년, 빠르면 뭐 한 50년 전서부터 이런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 왔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는 충분히 잘 마련이 돼 있고 특히나 시민 의식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 지방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ESG와 관련된 또는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어떤 기업의 사례라든지 판로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자금 필요하다면 자금 같은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일본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UN SDG를 이행 중시를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고, 어, 일본의 지자체들도 그걸 이제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그 사이타마현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뭐 사이타마현 SDG 관민 제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예 그냥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 그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뭐, 캠페인도 하고, 실질적인 성과도 얻고,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플랫폼
지방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지방 정부가 이 공공과 민간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내용들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인증 부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할 거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과 어떤 기타에 관련된 어떤 평가에 관련된 인증 부분들도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캐나다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ESG 행정 종합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저희가 워딩을 좀 잡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앞단에서도 비슷하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민과 간이 협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민과 간이 협업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긴 했는데 얘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나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의 방향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각각의 전략의 방향성대로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협의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일관된 법률 등을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본다든지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화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원주민과의 어떤 개념, 이념 갈등이 굉장히 상당히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 어떻게 좀 더 지원해주고 주 전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화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하고 있죠. 주민단체랑 같이 협업을 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름 성과로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어떤 데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게 경제발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사회적 가치 어디는 막 보육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행정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각의 ESG의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추진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형평성과 반인종주의라든지 모두를 위한 강하고 뭐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법률로 추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니셔티브를 이루면서 각각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우리나라 사실 할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 다양한 지자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꽤 구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이 되면 발전이 될수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자체의 존재는 사실 지원을 해주고 행정을 처리해주고 집행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면 ESG에 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업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기업은 결국엔 투자와 연결이 돼 있고 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ESG의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내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 연결이 되는 것이 ESG와 지속가능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많이 발전이 된 지자체면 지자체일수록
훨씬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도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고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래서 사실 요 화성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행정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오래 전에 수립이 이미 되어 있고 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특히나 화성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가 주체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이 여기서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의 시와 또는 우리의 지자체와 연결이 깊고 또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아끼지 않는. 즉, 각각의 지역의 상 맞는 어떤 특별화된, 특성화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ESG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천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조금 고도화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조금 고도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 광명시라든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를 해야 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을 지원한다. 즉, 이 정착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서울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착, 지방 소도시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지방에 살 이유가 점점 매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인프라가 힘이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노령화가 지속이 되고 남는 분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다 다시 대도시로 이동하게 돼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보고자 ESG를 활용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은데 사실 대전시, 뭐 광명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모두 다 뭐 엄청난 인구들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인적 네프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정착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할 게 많아지는 거죠.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보다는. 예를 들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뭐 중소기업, 공무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소셜 벤처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ESG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엔 일단 기존에 너무 많은 어떤 산업의 베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베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ESG 사전 진단이라든지 각각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적으로 지방에,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ESG 사전 진단이나 컨설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부산시 같은 경우, 이 부산시는 ESG 경영 지원에 대한 협치를 구성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각각의 광명시든 대전시든 부산시든 이 각각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내재화를 만들고 그 내재화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착시킬 수 있게끔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어떤 그 행정 처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의 세 번째 부분은요. 사실 저는 이 사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항상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을 제일 잘하시죠. 네. 다른 지방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훌륭해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서울시는 또는 경기도는 충남 당직만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가 상당해요. 물적, 인적, 아니면 뭐 어떤 거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서는 VLR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발적 지역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약간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민간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지속가능 발전을 되게 잘합니다라고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 결과 마찬가지로 VL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대문구는 사실 그 VLR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충남 당진시인데요. 이 당진시는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법제화가 되면서 UN SDG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게끔 법제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런 다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 체계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평가하고 그래서 거기 평가를 하는 데에서 피드백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VAR 보고서 안에다 담으면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ESG나 아니면 지속가능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죠. 굉장히 바람직한 지자체 중에 하나이고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과 ESG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지금 앞단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지자체는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ESG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대략적인 동향을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국내 사례는 이렇고 해외 사례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사례를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법에 의거하여서 지자체들이 이제 하나씩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한 성과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 행정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추진이 되고 있는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굉장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기면, 요거는, 증평군이 제가 왜 하나 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증평군에 있는 PPT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이 이제 시행이 빵 하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자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나 세부 목표를 수립을 해서 이 각각의 지자체별로 차별성을 좀 부각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들, 포용과 관련된 내용들, 공정구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정책적인 전반적인 기조가 많았고, 그리고 이 군수님이 탄소 중립에 굉장히 꽂히셨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증평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ESG 각각의 어떤 그 요소별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대외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이 달라붙어져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지자체가 이것을 왜 하느냐? 사실 민간은 명확하죠. 투자를 잘 받기 위함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지자체는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지자체는 그냥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어떤 부서다. 어떻게 보면 매우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약간 트렌드 자체가 지자체 너네 물론 줄 수 있어. 돈을 주겠지만, 이 주는 것 기준이 조금 너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주겠어의 관점이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됐느냐, 또는 그 지자체의 특색에 맞춰서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훨씬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에서 내려주는 어떤 지원 금액의 어떤 금액들의 차이가 확실히 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들은 좀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 대외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예산이나 집행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맥락에서, 뭐, 기후와 관련된 내용들, 공정사회 구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인지를 사회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 과제가 있다든지, 전략을 구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좀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사회경적인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만할 거가 없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맞아요. 지자체는 사실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훨씬 더 민간보다는 좀 더 깊숙하게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사회 환원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내야 하는 어떤 부분으로 여겨지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약간은 주먹구구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성과를 창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저감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어떤 법제의 기본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시정 및 군정 실현,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계속 도모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구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인구 절벽이다, 또는 인구 감소다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무시무시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 봤었던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미 너무 산업단지가 많이 발전이 됐었던 나 군, 지자체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많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너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하는 발전도 충분히 되는데, 사실 지방 소도시나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정주 환경이라든지, 그 지역에 머무는 어떤 인재들이 다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외부의 유축이나 아니면 차별의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 군이 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필이 돼야 돼서, 사실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자체에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법제화가 돼 있고, 그럼 기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를 바탕으로 이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그것들과 ESG는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하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하면 결국에는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맨 밑단을 보면 여기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 추진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도식화한 장표인데 결국에는 맨 밑단에 있는 단위 사업별로 성과 지표를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단위 사업별 성과 지표를 관리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 이 사업의 어떤 성과 지표가 증평형에 있는 SDG 17가지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목표와 이행 과제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E와 S와 G 증평 같은 경우에 경제 부분도 조금 또 따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비전서부터 이제 쫙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어떤 아주 바람직한 모델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어떤 뭐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성과 관리가 되고, 5년 단위로 뭔가 재검토를 통해서 이 지표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고도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행과제나 성과지표 밑단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려운지,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는 떻게 실현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공론화를 통해서 워크숍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게 안정화가 되면 요 지속가능 보고서 VLR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보고서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슈가 발행이 되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거.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사실 요렇게까지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많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었던 서울시나 당진시 뭐 몇몇 개의 어떤 뜻이 있는 그리고 인프라가 훌륭한 그리고, 네, 뭐, 군정이나 아니면 시정의 방향성이 적합한 어떤 몇몇의 지자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간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일단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이런 것들 정책 주기라고 하죠. 이런 변화된 여건들을 통해서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거를 권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 SDG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벙벙하고 어느 정도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지자체들의 특성들이 반영이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본 내용이, 그러니까 장표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얼마만큼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했느냐, 제대로 접근을 했느냐, 의사결정이 반영이 됐느냐, 뭐 유연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제화가 돼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립이 되었고, 그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전략 체계들, 과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하게 나온 그 전략의 과제들이 적합해야 하고, 타당해야 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연계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의 타당성이나 과정의 합리성들을 이제 뭐 앞단에 있는 UN SDG나 아니면 민선 몇 기의 공약 사업이나 아니면 그 내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합 분석이나 아니면 IDI라고 해서 전문가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도출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있을 예정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더러 하려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이것들은 과연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실, 이제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UN SDG에서 ESG와 연결이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하나 나왔어요. 되게 다양한 관점이긴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 있는 요 그림처럼 E와 S와 G가 각각의 17개의 목표 대비 어떤 부분에 부합이 되는지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처럼 나오긴 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진 당연히 않죠.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정당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딱 ESG와 연결이 돼서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자체가 광의적인 범위 안에서는 어떤 국민의 안녕이나 그러니까 사회 질서나 아니면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G와 연계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계성이 높은데, 자,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 지속 가능 목표와 ESG가 연계가 되느냐,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은 지속가능 목표와 관련돼서는 환경 보호나 다양성, 지역사회 발전을 고려해서 어떤 정책들이 수행이 됐을 때 이 각각의 수행이 되는 역할들,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E와 S와 G와 연결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즉, E는 탄소 배출 감소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여러 번 반복을 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성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라는 관점이죠. 법률성은 법률에 의거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을 한다라는데 이건 지배구조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경영이나 부패 방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률성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조직성 같은 경우 또한 이게 지배구조랑 연결이 되는데 이 조직성은 이 윗단에 있는 법률성이랑은 또 약간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이 다르게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는 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의 군이든 아니면 시든 그 장이 될 수 있고, 내부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어떤 단체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것과 관련된 유관 부서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어떤, 뭐, 영향들이나, 그,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바탕으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 ESG는 예를 들면, 지역 주민과의 소통 채널의 개수라든지 주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잘 반영이 됐는지 등을 통해서 ESG에 관련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사실 민간 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속성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 선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성이라고 하면 17가지의 어떤 세부적인 목표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그 안에 다 들어가져 있단 말이죠.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고, 환경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처리를 하고, 꾸준하게 지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나 공공 영역에서 해주지 않으면 민간이나 다른 분들은 쫓아가기 힘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자체에 가면 이 지속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강조를 해야, 왜 선도적으로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더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자체가 대신해 준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성이죠. 지자체가 왜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도 앞단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E와 S와 G와 관련된 세부적인 이행 과제나 아니면 성과 지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느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 목적성에 부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과 ESG 핵정을 연결을 하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연계성을 띠고 우리가 지자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주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민의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단에 나와 있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수많은 어떤 이행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할 때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져 있는 어떤 로드맵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시기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인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개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무슨 위원회 부분들을 구성을 하거나 그런 것들 조직화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공론화하거나 아니면 실행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거나 말 그대로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단계들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단기 과정에서 하라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중기 관점이에요. 중기. 이게 단기에서 어느 정도 좀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중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정책을 조금 실행해 보기도 하고요. 앞단에서 구축이 됐었던 거버넌스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앞단에서 선진 사례라고 이야기했었던 보고서 작성 부분들이 이제 이 중기쯤에서 실현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보고서는
예쁘게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담아져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성실하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착수 단계에서 바로 딱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표화되면서 지표를 관리를 해봤더니 한 3개년 정도로 모아봤더니 이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네. 이 시는 우리 구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겠네. 또는 못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걸 토대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중기 단계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행정 체계라든지 아니면 발전 모델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장기 단계라고 해서 뭐 사실 뭐 중기와 장기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이 앞단에 있는 내용들이 법으로 한 10년 정도로 이게 기본 발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10년 정도가 조금 지날 때쯤서부터는 2차적으로 기본 전략을 추진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이때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러니까 앞단은 사실 대부분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그랬고요. 좀 도전적인 지표들은 대부분 많이 이제 없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일단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실행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질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적으로 지표 부분들이 채워지긴 했었어도 이게 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조금 대내외적으로 네트워킹이 좀 활발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시도 그랬고, 당진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에 있는 어떤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들과 결연을 맺으면서 그쪽에 있는 자본과 이쪽에 우리 쪽에 있는 자본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 모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단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밀도가 채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단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 모델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행정이든 아니면 그 행정 안에 뭐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뭐그 현금성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거나 그것들에게 그런 어떤 제도들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이라든지 ESG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교육에 관련된 관점들도 조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져야 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인식의 고도화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체계가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들이라고 해서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것 중에 지자체 이제 너희가 이제 기본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으니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처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제언을 하는 부분들에 제가 활용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사실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지표를 발굴하는 것. 입니다. 즉,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특성들이 반영이 된 지표들이 발굴이 됐을 텐데, 이런 지표들이 발굴을 해서 중기로 가서 장기로 됐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적절하지 않는 지표들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대안 지표가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지표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는 과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할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만큼의 양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분류를 좀 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름의 인덱스를 만들어 보는 것들도 이제 좀 제안을 드려봐요. 요런 인덱스들은 어떤 부분들에서 활용이 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성과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그 구성원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우선 배분이 돼야 하는 정책 사업들은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은 무엇인지를 확 식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여기서 도출할 수 있고요. 종합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것들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훌륭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또는 이제 잘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어떤 종합 지수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지자체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 사실, 뭐, 개발을 한 어떤 지자체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해놓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이걸 잘 받았어, 예를 들어. 지표가 되게 우수함을 받았어. 그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약간 의미 있는 지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재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긴 해서요. 그게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어떤 중소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이든 본인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지표를 개발을 하고 아무리 뭐 지표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멋지게 개발을 한다라고 한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아니면 진정성들은 사실 항상 의심을 받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들 또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확대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요거는 앞단에 있는 지표가 개발이 됐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런 종합지수들도 개발할 수 있네. 자, 그런 다음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가 지금 공공 데이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각각의 해당 지자체의 데이터들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지자체의 운영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ESG라고 하는 부분들 좀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표도 만들고 데이터도 이제 축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이 지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확대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력들을 유지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또 더 나아가선 심의하고 자문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군수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유관 어떤 기관의 어떤 장들이 모여서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 발전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사결정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이야기하고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도표에서 나와 있듯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회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각각에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 또는 뭐 신규 사업을 해도 좋고 공모 사업도 좋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각각 논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력,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 또는 ESG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력이 추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앞단에 나와 있는 법률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속가능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로 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좋아하는 지자체들 또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앞단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활동상, 이행 계획 또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수립이 되려면 그것들을 결국엔 수행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식들, 즉 교육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안들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내부 실행 방안에 이해 결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지표를 만들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추진을 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내재화를 이루는데 ESG와 관련된 지자체와 관련된 내재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이제 설명한 장표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ESD라고 하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한 분야가 생기고 뭐 조금씩 대학에서도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학과 운영이나 비교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공무원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또는 공동으로서 내가 지속가능 발전이나 ESG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내용,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 볼 수 있겠지만 그 각각의 역할에 맞는 어떤 강의라든지 교육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자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걸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계를 시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인데요. 결국에는 뭐냐,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지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성 또는 공공성들은 이제 무시하지는 않게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겠지만
거기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포개지면서 어떻게 보면 동력 체계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위원회는 약간 내부 구성원이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즉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두 개의 축이 전반적으로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결국에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환경적인 부분들, 즉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에 특히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자체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물론 경제도 발전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지역 사회들이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과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는 사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사회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성과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먼저 해준다라는 관점, 즉 지표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의 방향성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성과로 가지고 오느냐의 관점이라서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것도 확장을 했다면 그 확장이 되게 그래서 뭐 몇 개나 했는데 또는 그래서 그 확장한 걸 가지고 어떤 분야들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뒷단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자체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협력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협력과 관련된 어떤 공공의 캠페인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좀 더 고도화가 되면서 지자체와 민과 관과 이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엔드 이미지가 이런 것이죠.